자, 이어서 이번 주 눈에 띈 판결 알아봅니다. 판결 읽어주는 남자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재판 정리부터 해보죠. 눈에 띈 판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파장이 큰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돼 각하가 됐고요. 네. 22일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받았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확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역시 재벌 재판이죠.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혐의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목받았던 재판이 이거 말고 이번 주에 그 만사간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지금은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삭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이 95억 원 상당으로 불리는데요. 네. 간단히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2014년 8월에 중부 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물건을 싣고 오던 승합차가 갓길에 멈춰있던 8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네. 이 승합차에는 운전자인 남편과 조수석에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만삭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서 든 보험이 25개가 됐고요. 25개요? 네. 그래서 살아남은 남편이 생명보험금 95억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고 결국 살인죄와 그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게 5번의 재판 끝에 지난달 살인죄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네. 민사소송이 이게 진행이 다시 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아내 이름으로 25개 보험 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보험 개수인가라는 게 의문이 드는데 당연히 보험사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저렇게 보험 많이 들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저축성 보험도 있고 자산 활용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내는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의 총액이 사회 통념상으로 상당성을 벗어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도 이런 맥락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당시 사고 조사를 했던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고 사고 차량의 충돌 방향이 좀 비정상적이었고 졸업운전가는 그 후에 수면 유도제가 혈흔에서 나와서 피의자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료를 다 취업받았는데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돼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 보험사를 통틀어서 95억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엇갈렸는데 저 당시에 이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태아까지 잃은 슬픈 가장이냐 아니면은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의견이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다죠. 증거가 단 하나였습니다. 그 CCTV가 맞은편 휴게소에 있는 설치된 CCTV 하나였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간접적인 정황 증거밖에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살인이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네. 반면 2심에서는 고의 사고임을 뒷받침할 간접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차에 상향등이 켜졌고 변속기가 변경이 됐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사고 2달 전에 생명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도 인정이 돼서 이게 살인의 정황 증거가 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면서 최종 무죄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근거로 드는 것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듭니까? 대법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살인죄와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는 2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2번째는 교통사고가 과연 살인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네. 우선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던 게 다른 가족에게나 본인에게도 수십 개의 보험을 들어서 아내에게만 보험을 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또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로 이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생명보험사에 가서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가입하게 마련인데 이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 설계사가 권해주는 걸 몇 건씩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뭐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하자는 대로 그냥 체결을 해왔고 부부가 갈등이나 불륜, 도박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거의.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사고 당시에 60-70km로 고속도로에서 달려와서 정면으로 추돌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아내가 사망할 정도로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자신만 무사할 정도로 정확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 경제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 범행치고 너무 무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관계상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의 범행이 아닐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무죄 판단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뭔가 증거를 더 찾아내서 그 증거를 댔으면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대지 못했다 이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명 책임인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대법원 판결은 그런데 이제 관심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얼마나 받느냐 이 부분이에요. 아까 네. 95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생각하면. 자, 그러면 남편과 보험사 간 재판 민사 소송이 이제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면? 2016년에 보험금을 안 주니까 남편이 이미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사기라고 생각해서 보험사들이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도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난달에 그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급소송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13건 정도인데 상당수 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대법원에서 무죄 살인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민사소송도 저 남편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과 보험 사기가 무죄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남편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좀 별개의 재판이라서 그 보험사가 만약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애초부터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했다 이런 걸 증명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관련해서 자, 판결 하나가 지금 더 났는데 치과 직원을 스토킹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치과 병원에 들린 남성이 거기 직원을 사랑했던 사건인데요. 이분이 직원을 상대로 반년 넘게 선물 공세를 펼치고 병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만나달라며 병원에 찾아와서 교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꽃다발을 내밀고 병원에 찾아갔고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나가달라고 했지만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퇴거 불응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고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간다.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게 그런 말 해도 됩니까? 그런 그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그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이 스토킹 처벌법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분이 행위할 땐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시행 시기가 오는 9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토킹 범죄가 하루 평균 13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만으로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법원이 아직도 열렬한 구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봐줘야 되는 온정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처벌 비율이 지금까지 낮은데 이건 점점 법 시행과 함께 바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반복적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등을 하거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재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8일에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걷기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경매에 넘겼는데요. 이 별채 주인인 며느리가 낸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었는데 이번엔 본안 소송이 나온 것이고 네. 30일에 선고가 나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던 사건인데 항소심 재판이 같은 날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